네, 지금부터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이라는 주제의 세션입니다. 제 이름은 이원재이고요. 저는 랩 2050이라는 독립민간 싱크탱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하는 이 새로운 싱크탱크입니다. 주로 혁신과 관련된 정책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주제가 아주 낯선 주제이실 수도 있겠고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연사분들은 아주 낯선 조합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션은 이런 내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굉장히 새롭고 앞서가고 미래의 일이고, 그리고 뭐 인간의 노동력을 일자리를 없앤다는 그런 공포도 가져오기도 하고, 또는 인간이 이제 일을 안 하고 아주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북한의 개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는 데서 일을 만들어야 되는 곳, 공장이 없는 곳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지어야 하고, 전기가 없는데 전기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그래서 왠지 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 또는 북한의 국제개발은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 거리를 오늘 좁힐 수 있는 계기가 이 세션에서 마련됐으면 합니다. 또는 그 거리가 좁혀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진행 순서는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내세우고 있는 컨셉은 이런 겁니다. 보통 아주 이 개발이 덜 된 국가가 개발이 되면서 경제 성장을 할 때에 차근차근 한 걸음씩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 광업이나 농업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경공업, 그 다음에 중공업,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가장 앞서 있는 상태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개념을 소개를 할 겁니다. 리프로깅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개념을 조정훈 아주통일연구소의 소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요. 조정훈 소장님은 국제개발의 전문가이십니다. 20년 동안 월드뱅크에서 일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서 중요한 이 통일과 관련된 그 연구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아주통일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리프로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로 거기에 어떤 기회와 어떤 도전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연호 박사님께서 북한에서의 모바일 테크놀로지와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김연호 박사님께서는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신데, 정말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북한의 셀폰, 그러니까 이 무선통신 기술이죠.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영어로 또 퍼블리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연구자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어서 강소영 근오비 대표, 영어로는 노비라고 부르고 한글로는 근오비라고 부릅니다. 이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해주는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대표이신 강소영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새로운 노동력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이 무선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능력을, 스킬을 어떻게 빨리 학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비전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규범이라든지 하는 꼭 이 테크놀로지 외적인 것 같아 보이는 점들은 거기서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맥스 널너스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북한 같은 곳에서 이런 이 테크놀로지를
전면적으로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걱정거리들이 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걱정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부분들도 좀 짚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그 걱정거리들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간 사정에 따라서 청중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겨서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자 얘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으로 이 리프로깅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조정훈 소장님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이 제주 포럼의 큰 잔치 마지막 날 페어웰 런천까지 하시고 또 남아 계셔서 이렇게 계속 세션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원재 최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패널이 참 어색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이제 남북 관계, 북한 개발을 주로 관심으로 활동하고 연구하는 분들과 이제 과학기술,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정말 커팅 엣지라고 하는 이런 분야의 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참 재밌는 조합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주 포럼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고 활발해지면서 느꼈던 거 한 가지가 첫 제주 포럼에 비해서 이번 제주 포럼에 소위 그 기술과 관련된 세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로도 세어봤고 주제와도 굉장히 다양한, 처음에는 약간 하드코어 외교 안보였다가 지금은 사회 변화의 키 드라이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혁신 이 플레이버가 굉장히 강하게 이 제주 포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현실을 반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약이냐 독이냐 다들 고민하실 거고 실은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은 나보다 우리 자식들이 이걸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더 큰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그 힘이 막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 힘을 잘못 사용하면 개인이나 사회에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고 물론 잘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이란 게 한 곳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고 이제 시간의 문제지만 전 세계를 뒤엎을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저는 이제 하나로 묻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소위 이제 International Development, 국제개발이라는 분야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국제개발이라는 분야가 언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논란이 많은 거지만 일반적으로 프랙틱스 하는 분들과 이거를 티어리로 가시는 분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국제개발이라는 게 이제 체계화되고 일원화됐다고 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패러다임을 쭉 보면 시작은 모더나이제이션 티어리, 즉 근대화 이론에 따른 발전이었습니다. 케인지안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국가를 발전시키고 또 이런 과정에서 성장, 특히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 사회가 발전하는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담론, 국제개발 담론 1세대였습니다. 물론 80년대에 마가렛 대처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나와서 신자유주의라는 걸 들고 나와서 경제 정책적인 변화는 갖고 왔지만 큰 그림에서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도 어떻게 보면 이런 1세대 경제 담론의 개발 담론의 아마 모범생이 아니라 전교 수석 정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에 GDP 대비 이렇게 빨리 성장을 한 나라가 없기 때문이고 지요. 다 아시다시피 이런 담론들이 90년대 초반부터 그리고 90년대 말에 아주 격하게 한번 큰 도전을 받습니다. 경제 성장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이 파괴되고
또 인권과 여성의 권리, 교육 이런 다양한 가치들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만 가지고 개발됐느냐 개발 안 됐느냐를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 생긴 컨셉이 다 아시는 대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resilience의 어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sustainability인데요. MDG 2000년대 MDG가 나왔고 2015년에는 아예 sustainability를 이름에 넣어서 SDG라고 지속가능 발전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은 저도 그 과정에서 SDG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있었던 그 세계은행의 스텝의 일원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조금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MDG 그리고 SDG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생각보다 SDG, Sustainable Development가 국제적으로 모멘텀을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 글로벌 워밍이 한쪽에서 진행되고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개발 담론으로서 지속가능 개발이 한 20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됐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가 흥분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저는 개인적으로 던집니다. 그 핵심은 저는 이 Sustainable Development 자체의 에러나 과오라기보다는 이것이 건드리지 못했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다이나믹한 트랜스포메이션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속가능 발전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거부감을 직접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선진국의 아젠다가 아니냐. 이미 먹고 살 만한 나라들이 환경까지 걱정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에게 환경까지 고려한 감안한 그런 복잡한 방정식을 풀라는 거 아니냐라는 부담감을 많이 느꼈고 이걸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갖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순위가 바뀌지 않는다. 잘 사는 나라는 계속 이 Sustainable Development 프레임을 통해서 잘 살 것이고 개발도상국도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이들의 비교 순위는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이제이션 티어리도 1세대 담론도 그랬고 2세대 담론도 어떻게 하면 개발도상국이 또는 저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 OECD 국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잘 산다는 명분 안에 소위 스테이터스 퀘어를 메인테인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는 담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또는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반발이 지속가능 개발 패러다임이 개발도상국 많은 나라들에게 그렇게 큰 지지를 명목적인 지지는 받고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지속가능 국제개발에 대한 담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북한으로 들어옵니다. 북한이 74년 분단을 맞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함께. 지금 한반도가 대격변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실은 한반도가 언제 대격변의 시간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반도와 대격변은 항상 따라다니는 수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과 저희 문재인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지난 2년 정도의 빠른 시간을 빨리 돌려보면 참 보기 드문 일과 사건과 메시지들이 많이 나온 순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다른 목소리와 방법으로 북한의 개발을 요구하는 그리고 북한의 개발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일 위원장부터 얘기가 나온 이 단번도약이라는 개념입니다. 그 북한 장병규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이 작년에 대북
이제 사절단의 한 분으로 갔다가 오셔서 한 인터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학기술 전문가도 아닌데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같은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더 이상 저임금 이런 걸로 안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세계를 단번에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북한 지도부의 강한 희망이고 생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은 사회주의란 게 유물론에 근거하기 때문에 물질이 정신을 규정한다고 믿고 굉장히 큰 과학에 대한 지원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테이블에 놓고 섞어 보면요, 하나의 테마가 나오는데 한국말로 저희는 표현하기를 단번도약적 발전이라는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립프로깅이라고 할 수도 있고 퀀텀 립 점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실은 다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제적으로 얘기하면 제3세대 발전 담론입니다. 근대화 이론의 경제적 성장에 치우쳤던 1세대 지속가능 발전, 하지만 윗물과 아랫물의 변화를 주지 못했던 2세대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3세대 담론이 저는 단번도약적 개발이다 라는 것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담론을 집어치자는 게 아니라 1세대, 2세대 담론을 바탕으로 우리 글로벌 커뮤니티가 겪고 있는 큰 문제인 공평과 에퀴티 문제, 불평등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가져다주는 위기이자 기회를 충분히 반영한 새로운 발전 담론이 단번도약 담론이라고 생각하고, 그 단번도약 담론을 우리 한반도에서 한번 실현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존재하는 남북협력의 큰 한반도 신경제 지도로 대표되는 이 구상에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저는 조금 거친 말로 표현하면 저는 이 신경제 구상은 역시 다시 한번 굴뚝산업과 재고처리식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프라를 깔 거며 도로, 항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장을 시킬까, 산업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더나이제이션 시어리를 그대로 농촌 사회에서 경공업, 중공업, 서비스 산업, 지식 사회로 가는 이 패턴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한 번에 뛰어넘고, 우리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경험했던 개발 경험과 교훈들을 충분히 숙성해서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은 한 번에 가보고, 또 역지사지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단번도약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날 혁신이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많은 레거시가 우리에게 이미 70년 동안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거시를 넘어서 어떻게 혁신을 하는가가 우리 사회의 큰 질문인데, 북한은 좀 거칠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Start from the scratch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은 레거시의 문제고, 북한은 스크래치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양극인데, 이 양극이 서로 만나면 서로에게 주고받을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런 새로운 담론을 남북협력을 바탕에 한번 적용시켜보고, 또 이를 통해서 국제사회에 제3의 개발 담론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얘기를 마치면, 제가 2005년에 몽골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 정부의 ICT 프로젝트를 까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때 전 세계적으로 막 핸드폰이 보급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거기 가서 몽고에 전화선을 깔려고 갔었습니다. 차관을 주고 전화선을 깔려고 하는데, 몽골 정부가 전화선이 싫다는 겁니다. 전화선 싫고 지금 한참 미국과 유럽에서 하고 있는 핸드폰으로 가겠다, 셀폰으로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ICT 전문가들이 웃었습니다. 몽고에서 무슨 핸드폰이냐, 단계가 있다, ICT를 배워야 된다,
유선에서도 아직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셀폰이냐. 몽골 관리가 한마디 합니다. 우린 유목민이다. 우린 유목민인데 깔아놓고 이걸 들고 다니는 거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유목민인데 텐트 치고 옮겨 다니는 사람한테 유선 전화를 깔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멘붕이 왔습니다. 그것도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핸드폰을 바로 주면 못할 텐데 라는 이런 교만 확신이 있었던 거죠. 결과는 그분들 얘기가 맞죠. 빌리면 우리 돈 아니냐, 갚으면 되지, 우리가 뭐에다 쓰던 우리 맘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셀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몽골은 유선 없이 셀폰으로 뛴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여기서 단번도약의 힌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들, 물론 모든 분야에서 북한이 퀀텀 점핑, 리프로깅, 단번도약을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앞으로 다른 패널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1953년에 해방 이후에 이 한반도 땅에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지만 해냈듯이 단번도약을 생각하고 꿈꾸면,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저는 가능한 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를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국제개발의 담론들을 남북개발협력에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점잖고 조용한 목소리로 굉장히 과격한, 레디컬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 뛰어넘는 새로운 이 개념을 이야기하자고 하셨는데요. 저는 사실 이런 점이 생각났어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하고 관련이 있는데, 저희 랩2050 여러 사회정책의 정책 실험을 하는데, 요즘 베이직 인컴, 기본소득제 정책 실험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와 실행이 가장 많이 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한국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복지제도가 한참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실업보조도 도입해야 되고, 실업급여도 늘려야 되고, 노후연금도 늘려야 되고, 다 해야만 우리가 스웨덴, 핀란드, 독일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다 안 된 상태에서 기본소득제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있습니다. 기존에 리거시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데, 여기 스테이크홀더들이 별로 없어서 새로운 걸 그래도 그냥 바로 도입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제도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테크놀로지에서도 가장 앞선 걸 먼저 도입할 수도 있지만, 사회 제도도 인류가 논의하다가 이 정도가 인류가 보편적으로 아직 도입 안 했지만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혁신적인 것을 도입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인사이트도 저는 생각이 나서 제가 새치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저 지금 얘기에 대해서 좀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패널 여러분. 만약에 코멘트가 없으시면은 시간이 지금 빨리 가고 있어서 이렇게 일단 김연우 박사님께 먼저 천을 넘기고 조금 나중에 모아서 의견을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 박사님 지금 한국경제연구원 미국에서 이 연구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내용 좀 나눠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연우고요. 미국 워싱턴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살기는 페어팩스, 스카이캐슬로 유명해진 페어팩스에 사는데, 페어팩스 카운티가 있고 이제 페어팩스 카운티 안에 페어팩스 시티가 있는데, 저는 맥클레인 시티에 삽니다. 그렇지만 워낙 페어팩스가 유명해져 갖고 그냥 덩달아서 페어팩스라고 대충 넘어가고 있고요. 지금 처음에 제가 여기 요청을 받았을 때 영어로 다들 커뮤니케이션을 하셔갖고 영어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동시 통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오늘 들어서, 근데 제 머리가 아직 4차 산업혁명까지 못 가갖고 그냥 준비한 영어대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So let me briefly talk about the statu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in North Korea, and then discuss briefly how we can move forward from there. So the North Korean mobile telecom market has seen really dramatic subscriber growth since late 2008, when they first rolled out the 3G service. And the estimated number of subscribers now is around 5 million, meaning
at least 2 out of every 10 North Koreans are using cell phones, which is remarkabl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society and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the regime has been controlling the information flow very tightly. And in fact, long before the 3G service was introduced, North Korea demonstrated a strong willingness to use telecommunications as a powerful tool to make a great economic leap forward happening. And furthermore, at the turn of the 21st century, North Korea, they began to combine its IT strategies with its national goal of becom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강성대국, which was supposed to be achieved, or at least start to achieve by 2012 rather, which was the birth year of 100th birth year of Kim Il-sung, the founding father of the country. Yes, it is true that cell phone users are heavily monitored, controlled, and even censored by the authorities in North Korea. North Koreans are denied internet access, and international calls are blocked. And the newly installed watermarking system basically rejects any outside apps or media without any government signature of approval. And yet, even with the strict constraints that I just described, cell phone has already become a lifeline for merchants in the informal markets in collecting the market trend information and also in determining the prices and quantities of the goods to be traded, as well as shipping and delivery methods. And furthermore, North Koreans are fully utilizing the new mobile technology by combining it with kind of spontaneously formed private transportation services. So this has led to rapid changes to the extent that they may be called the logistics revolution in North Korea, if you may. And assisted by the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on cell phones, the informal market system is evolving to create very close ties among market players along the distribution chain. So as a result, in North Korea, long gone is the term runner merchant, 달리기꾼 or 달리기 장사꾼 in Korean, who used to carry their stuffs and make a long distance travel to make a profitable trade. But now, connecting through a cell phone call has opened up a new business era of so-called stay-at-home merchants. 앉아서 장사하다, they say in Korean like this. So basically sitting at your house, and all you need to do is just make a call to your business partners, like wholesale or retail merchants, truck drivers, fuel traders or smugglers. You have more smugglers than official legitimate traders there, because to digress, in North Korea, you have gas stations in downtown Pyongyang and the suburban area and along the major highways. But in the countryside, they don't have that well-organized or the gas station network in place. So that's why you need to deal with smugglers there. Now, how can North Korea move forward from this new digital environment? And one thing during my research that I found really interesting in cell phone use among North Koreans is airtime transfer. So North Koreans are fully utilizing airtime transfer on cell phone for making purchases and transferring money. So basically, mobile minutes are treated as a proxy for money. So the recipients of the airtime, they transfer the airtime to somebody else
Or if they need money, they just sell the airtime to a professional airtime traders for money, which means there are functioning secondary markets for airtime in North Korea. And the African cases, especially the Kenyan case, strongly suggest that airtime transfer has huge potential to evolve into mobile money, which in part, at least, made the African-style leapfrogging possible. And for example, in Kenya, the mobile money transactions in the country amounted to almost half of the country's GDP last year, which is amazing. So they are heavily relying on this system because they lack official functioning banking system. As Dr. Cho described, similar to the Mongolian cases, they just wanted to leapfrog, and by using cell phones, it really worked. So that's why the Kenyan case has been highly appreciated by the World Bank, because when I did Google search, the keyword was Africa, mobile, cell phone, leapfrog, and all the research, the search results were almost about Kenya. So you may want to look a little bit more deeper on the Kenyan case. S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introducing a variety of cash cards in an effort to restore people's trust in their official banking system, and also to restore the authority,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heavily dollarized economy. As you may know, after the disastrous currency reform in 2009, people lost their trust in their own currency. So that's why we're observing dollarization in North Korea now. So far, the government has not successfully convinced the market to fully utilize the new electronic payment system as the government tries to do. However, introducing mobile money would provide the people with really reliable and convenient digital wallets, while allowing the government to secure a very reliable mechanism to mobilize private money and also to monitor the capital flow, which is great for the government. So I think this would be a great example of the interests of the state and the market converging in a very constructive way, even in a country like North Korea. And I think I understand. I mean, I've been living in the U.S. for over the last 20 years, so I'm not familiar with what's exactly going on in South Korea. But I learned that you have a Kakao money, so there must be some strong expertise and manpower resources. So once we can move on from this nuclear stalemate and as Trump promised, the bright economic future of North Korea, when we can reach that, probably the South Korean Kakao money will be imported in North Korea, and hopefully you can make a great cooperation in North Korea. Thank you for listening. 감사합니다. 김연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에서 이 에어타임 이렇게 거래된다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그게 나중에 모바일머니로 전환되면서 어떻게 보면 비시장 경제, 그러니까 그 비공식 부문에서 벌어지는 경제 활동이 시장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굉장히 또 큰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북한 개발에 있어서의 테크놀로지의 도입이 굉장히 큰 리프로깅,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 간다는 의미에서의 리프로깅이죠. 그런 이 점프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이 만들어지게 된 이 좀 약간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뭐냐면은 저하고 이 조정우 소장님하고 같이 사실 코리아 단번도약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포럼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바로 또 이 주제, 북한과 또 이제 한국, 우리 남쪽에 있는 우리와 그리고 이노베이션,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잇는 이 연구를 같이 하는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하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하고 굉장히 또 관심사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제주 포럼에서 뭔가 같이 이런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는 아주 감사하게도 워낙 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아젠다 세팅을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면 같이 세션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제주평화연구원에서 도와주시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지금 이 어필리에이션이 있는 분들이 같이 세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서용 대표님은 사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영 글로벌 리더이시기도 하셨고 아주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앞에 조정우 소장님하고 김연호 박사님은 좀 정책 연구하시고 하시던 분들이신데 원래부터 강서영 대표님은 또 기업가이시니까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전 토론하면서 그런데 어떤 점을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게 테크놀로지라는 측면도 있지만 문화와 규범이라는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중에 학습이 되어지고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하느냐에 기술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아주 흥미로운다고 느꼈는데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m a Korean American. 저는 재미교포인데요. 제가 영어가 더 편해서 또 한국에 산 적이 없어서 영어로 하겠습니다. So, I'm talking, I think it's really interesting actually when we started to discuss this panel because I had no idea that someone like Yeonho actually existed in the world who was actually studying mobile usage in North Korea because it's such a niche topic. And so I think from my perspective, because I come from the business world, but I actually was also an educator. And if you look at the technology trends, when you talk about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probably, so SAP, a global software company, they talk about kind of the major technology trends that are taking place globally. One of those technology trends, of course, is cloud computing. So everyone is thinking about cloud computing. The second trend is around, of course, AI. Everyone is worried now about AI and AI taking all of our jobs in the future. And the third trend actually is mobile. And the idea of mobile first and mobile everything. And I think last year was the first time that the internet, the web access, the mobile actually, using the mobile device over the PC leapfrog and actually crossed over. Because I think over the past few years, the PC was still the primary way of accessing the internet. And last year, the mobile device actually started to leapfrog. And of course, if you see that graph, it will just continue where mobile actually will be. And for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the developing markets and emerging markets across Africa, Middle East, definitely North Korea, mobile will leapfrog. So I think it's not even a question. And I loved Chung-Moon's example of Mongolia. Obviously, in these markets, mobile and the accessibility of mobile, and I'll talk a little bit about why this is one of the biggest trends and how that then relates to North Korea. So if you think about the accessibility of this device, unlike a PC, because a PC arguably you can carry around, but how many of you take your PC to the toilet? Nobody. But how many of you take this thing to the toilet? Oh, we have a very, very shy group here. Actually, 80% of people take this little device to the toilet. So the accessibility and the power of this device in order to actually connect with us at a very human level and a very emotional way actually has been unprecedented, actually. We have not really had another technology device that has been so connected to our bodies that we actually get anxious if we can't feel our mobile phones. I'm sure all of you know exactly where your mobile phone is right now. So I think there's a really big opportunity if you think about trends. And these three trends are actually quite recent in the past few years. I would say in the past 1 or 2 years. It hasn't actually been
And so now I think there is this huge opportunity. So if you think about that context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o one of the things now related, I think, to what Wonjae was saying is actually about mindsets and about what are the cos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the dehumanization of people, especially in this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s a big topic, right? I think last year's Davos, we talked a lot about being human. And what does it mean to be human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something that actually keeps me up every night. I'm an accidental tech entrepreneur. I'm not very good at technology, actually, but I think because technology, and especially this mobile phone, from what I just shared, is such a critical and probably the most ubiquitous device we have today, in order to reach billions of people, I accidentally fell into it. Because what I'm really passionate about is actually mindsets and raising of human consciousness. So if you think about what's happening with dehumanization, there was a big uproar, of course, as you know, Silicon Valley a few years ago, and continuing about the role of technology, with elections and influencing. And so there was this argument that tech was neutral. Oh, it's just technology. Mobile payments, infrastructure, cloud computing, it's all neutral. It's up to the user to decide. And so I had a little bit of a problem with that, actually. So as technologists or as designers of any system or any product or technology, I do think we have responsibility to embed humanity and a consciousness into that thing that we're designing. And I don't think technology should be any different. So in the idea of dehumanizing tech, I think dehumanization will take place when there's a lack of intentionality in the design of that technology, no matter what that technology is. And so then you start to see some of the negative impact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terms of increased suicide rates, especially I think Korea is one of the top 3 countries for suicide, maybe the first or the second in terms of suicide rates. I think Japan and Korea top that list consistently. Loneliness rates, the idea of actually depression and mental illness and mental health are becoming big issues. So from a societal perspective, I do think as we talk about fourth industrial, we have to look at the whole thing in a much more integrated fashion. And what is the cost of industrialization? And so that as we think about even North Korea and the idea of leapfrogging, what gets me excited is that there's an opportunity to even leapfrog and learn from some of the challenges and the unintended costs of industrial revolution. And so I think there's an interesting opportunity to even think about humanizing tech and actually almost having a tech renaissance as we think about North Korea, because they don't have to make the same mistakes that some of the industrialized worlds have made. We can think more intentionally about how we design technologies that are going to leapfrog mindsets as well to take care of the mental and emotional health as we develop in terms of technology as well. So I think there's a few things going on there. And as we talk about kind of skills development, so that's kind of my third point around skills development at scale, I'm very passionate about that, because if you take North Korea, for example, and a lot of the world, there is a growing gap. And the gap is actually not an ethnic or nationalistic gap as much as people want to say that it is. You can go to Tokyo, Beijing, Moscow, Buenos Aires, and if you are in the same socioeconomic class, you will feel like you have never left your backyard. So the gaps that are actually happening are between different social classes, not between cultures and countries anymore. That gap is actually widening. So you have a lot of kind of populist movements that are coming because it's within the same country. It's actually the mindset of the higher educated class, if you will, whatever that means, and some of the other parts of society. So as we're starting to see this broad diversion, we have to think about how are we going to close those knowledge and educations and skills gaps within cultures, across cultures. And so as we think about that, how do we then do this at a massive scale? There are not enough physical classrooms in the world to be able to train billions of people. Even if we were to get everyone in a classroom to sit in that classroom and we were to train them, it would take us centuries. So we have to then leverage technology, and this is basically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we can use to then start to change mindsets as well as to upskill at scale. So one of the things that's interesting is people always ask me, how do you use a mobile phone to change mindsets? I see how you can teach knowledge and share articles, but how do you change mindsets? It's a big conversation that people ask.
And I say it was never a technology, it's not a technological challenge. It was an intention challenge. Did you design that if you design that technology to change mindsets as well as develop skills and share knowledge, of course it's possible. Right? And so part of, one of the examples of things that we're doing in South Africa, for example, working with the World Bank, actually, so I'll be there on Tuesday, is South Africa has an unemployment issue, which a lot of, different countries in Africa do. There are 5 million unemployed youth in South Africa. And they'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change the mindsets as well as develop skills for the unemployed youth to get jobs. Now, it's not enough just to say, okay, everyone, here are a bunch of skills, go get a job. Because one of the reasons why they're not working is because their minds are towards work. And so part of the effort that we've actually started with them is to change their mindsets and build confidence. Because confidence is a very, very important part. Is I feel I'm capable, I feel like I have capabilities, I feel I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economy, therefore I want to get a job, I'm proud to have a job and I'm proud to work, and then I will develop the skills to work. So there's a lot of mindset kind of shifting that needs to take place, as well as skills building. And so we've started that work, starting with kind of 50,000, going to 5 million. Now, with 5 million youth, without technology, it would take. I think I was at a meeting recently in Dubai, and they were saying they wanted to train 1 million youth, and their goal was to do it in 10 years. The power of technology is you can hit 1 million in a few minutes, right? It's not a challenge of technology anymore. It's a challenge of manpower, localization, local partners, and all this other stuff and awareness building. But the power now of technology, especially mobile, to do this at scale is unprecedented. So I think there's a lot of opportunities now to then use technologies, especially mobile, especially as we talk about North Korea, to start to close those gaps and be very, very intentional about how we do that. And when you take up North and South, it's so interesting, right? You have North Korea, one of the most closed nations in the world. And then you have South Korea, which is one of the most educated countries in the world from, I think, is it the highest number of PhDs per capita? I think might be in Korea. So, right? So I think in terms of export of knowledge and skills, I think there's a huge opportunity to collaborate and cooperat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ome of it's already happening, whether it's public or not public, but so these things have been happening, these changes have been happening. And so I think as the sanctions, as the tensions actually simmer down, there is going to be tons of opportunities, I think. And what I'm very excited about then is actually that leapfrogging of tech, leapfrogging of mindsets, leapfrogging and learning from some of the mistakes to be able to do that. And I'm looking forward to discussing more with the panel on this as well. Thank you. I just want to share with you what we discussed, Soyoung and me, yesterday about the things she just emphasized. First of all, we were really delighted to know that people like us, coming from very different aspects, can enjoy our discussion when it comes to this leapfrogging based on the mobile technology. And she talked about dehumanizing effect of mobile technology. But when you're looking at a society like North Korea, it goes the other way. As you can easily imagine, communication, easy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as been really precious goods, if you will, because of this heavily controlled society environment. But once you have this really easily accessible communication tool, even if it is monitored by the security agencies, for example, your daughters can call your mom, her mom, and let her know where you are and when you're coming home, which would have been impossible technically, even though young kids in any country they don't like to actively communicate with their parents, but this is technologically available now, and this makes the relationship in North Korea, human relationship in North Korea, very humanized.
That's my observation, and in that sense, it is also making a kind of a leapfrog in North Korea in that area. 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살짝 한 가지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예컨대 우리가 아까 교육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한국이 국가 예산 중에서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국가 예산이 지금 내년에 한 5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중이 그래도 10% 조금 넘는 것 같아서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북한의 인구가 지금 한국 남쪽의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 정도로 교육에 투자하려면은 35조 원씩 매년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북한의 재정에서 35조 원이 나오려면 몇십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학교를 짓고 아이들의 급식을 제공하고 교사를 채용하고 이렇게 투자를 보통 우리는 하고 있는 건데 하는 대신에 모바일 테크놀로지에 투자를 한다면 그것은 70조 원이 아니라 7조 원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7천억 원으로도 지금 남쪽에서 내고 있는 임팩트를 낼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이 바로 리프로깅, 단번도약 이런 개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Yeah, maybe just to, you're absolutely right. And in fact, what's happening in some countries is actually the leapfrogging. You're starting to see mobile degrees. And so we're investing a lot actually in career building and actually even disrupting universities and colleges. Not just because you want to disrupt, but because there's not enough spaces in universities and the admissions rate for some of these universities is very low, and I know we're going to hear from a professor here soon, but there are not enough spaces, and so because there's no option, and we talked a lot about that socioeconomic divide, how do you close that? By actually doing mobile degrees. So we're working actually with Singapore government to do that, and with universities around the world to actually create mobile degrees for people to actually leapfrog the traditional education system and to be able to get their degrees, develop skills, and then create a new currency, because skills is actually the new currency of the 21st century. It's no longer going to be just about your school and where and what you studied, but what do you know, what can you do, and that's portable globally. 네, 우리 모바일 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스킬 머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막스 너너스 선생님 말씀 듣고 나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패널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플로어에서도 있으시면 그 다음에 받고 더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막스 너너스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것은 어떤 점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회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기회에는 그것에 따른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을지 또는 그걸 어떻게 잘 피해야 하면서 기회를 이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 예정인데 역시 맥스너 선생님도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글로벌 퓨처 카운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그동안 이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오셨는데 좋은 말씀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Is this one working? Oh, okay. In general, I think when we talk about ideas lik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technologies and processes that go hand in hand with that, I think we tend to tell a positive story. I think we have a vision of a society that is in many ways better, and that concerns a lot of aspects of our lives. We think of economies that are more sustainable, that are more efficient. We think of cities that are smarter, maybe safer. We think of life just being more convenient, for example, because we can use our mobile phones in the bathroom.
And I think in general, we think of positive ideas about the future. But, and Soyan already mentioned that, I think there are negative aspects to that. And when we talk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n we talk about mobile technology, I think we should also keep in mind that these benefits go hand in hand with risks and potential harms. And I think, especially when we talk about a society like North Korea, we should keep that in mind. And that's what I want to talk about a bit today. I think the example of mobile technology actually works very well for that, so I'd like to stay with that example for a moment. A lot of the things we connect with mobile technology, whether it's mobile messengers, whether it's mobile banking, whether it's cloud computing, are essentially based on data, essentially based on the collection, the storage, the analysis, and the utilization of large amounts of data. And where that happens, where data is collected, where data is stored, analyzed, and utilized, you're always only one step away from this data not being used for the purposes that it's supposed to be used or that we want it to be used. You're always getting close to surveillance, to social monitoring, to invasions of privacy. And all of us are familiar with these stories. All of us are familiar with stories of Facebook, Google, and other companies using data, or not using, just losing data in ways that we actually don't want to see happen. And that's something we see around the globe, in democracies as well as in non-democracies. We see that in how companies like Amazon seem to perfect the surveillance of their own employees. We see that in cities like London, where hundreds of thousands of cameras line the streets. We see that especially in China, where the government seems to be intent on rebuilding cities and whole regions with the goal of improving surveillance capabilities. And as I said, that's something we see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it will be no different in North Korea. And as I said before, mobile technology is only one example for that. You can apply that to a lot of the things that we generally associate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You can apply this argument to smart cities, you can apply that to artificial intelligence, you can apply that even to very genuine issues like improving education. That doesn't mean that these harms are always turning into bad realities. That also doesn't mean that these harms outweigh the benefits. But I think it's something to keep in mind. And I think it's something to keep in mind, especially when we talk about countries like North Korea. As I said, a lot of this is based on data. A lot of w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describes is based on collecting, storing, analyzing, and utilizing data. And I think for a country or for a government like the one in North Korea, this data is highly valuable. North Korea, unfortunately, is a country with an atrocious human rights record. It's a country with no privacy protections to speak of. It's a country where citizens have no legal recourse if the government mistreats them. And North Korea is ruled by a government that has shown time and time again that it is willing to cross a lot of lines to foster its grip on power. And with that in mind, when I hear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hen I hear about technologies like mobile technology spreading in North Korea, on the one hand, I see a lot of potential. And what I heard today, I think that emphasizes that there is a lot of potential.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look forward to. But I also see great potential for harm. I'm not an economist, so for me it's very difficult to evaluate prospects for economic leapfrogging based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North Korea. But I worry North Korea might not only leapfrog towards a modern economy, North Korea might also leapfrog towards a modern surveillance state. And if that happens, I wonder, will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ybe have consequences that we aren't currently thinking about? Might we see something like totalitarianism 4.0 there? I don't think there are answers to this. I think this is merely speculation, but I think these questions should be asked because I think when we talk about, for example, helping North Korea achieving a transformation of its society and its economy based on these technologies, I think that's something that should be kept in mind. And that applies to a lot of examples. For example, is North Korea a country that we would want to support with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On the one hand,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an be used for genuine purposes, for example, in smart cities. On the other hand, I think it is quite obvious that it can be used for very different purposes. So these are the questions I would like to bring in here. What are maybe the consequences that could be negative about mobile technology,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general? And I see that in a larger context because anybody who has been following the public, the political, and the academic discourse surrounding North Korea for the last years has probably noticed that there are some things we talk about and other things we don't talk about anymore. I would say in the last decade or so, we've been talking a lot about nuclear issues, we've been talking a lot about economic prospects, maybe also about regime dynamics,
But what doesn't really feature in these discourses anymore are human rights. Human rights is not something that a lot of people talk about anymore in regards to North Korea. Not because the situation has improved, but because there seems to be little interest in it, and maybe little incentives. And I think the issues I raised, they relate to human rights, and I think this desire to bring human rights back into the discourses surrounding North Korea are driven by concerns like this one. That's why I think if we want to get human rights back into these discourses, this might be a starting point to ask, for example, what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do these technological changes or do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in North Korea right now? Thanks. I think I'm talking too much, but I cannot help. I just want to add to your very important points about the very serious surveillance going on in North Korea. Let me give you some examples based on my research findings. So 5 million subscribers is huge number. So technically, maybe it's not practical for the authorities to monitor all the 5 million if they're theoretically making calls at the same time. But for example, if you say Kim Jong-un in your conversation on your cell phone, that's basically you volunteering to be monitored by the security agents. They have that kind of keyword picking up surveillance system. That's what I was told by my defector interviewees who used to be a security agent. And text messages. They have local text message monitoring centers. So it's basically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going on there. And your calling record is stored for 3 years. So even if they're not monitoring real time, the record is already there. So if something happens to you and the investigator decides to open the case where you are directly involved, they can look at your call record, when exactly what time, what number you called, and even the transcript of your conversation. They have the technology, and it's not that new. I mean, I know there's a commercial service that provides automatic transcript of your of the message somebody left on your phone, right? And through email, the transcript is emailed to you. That's already commercialized. And North Korea, they're really good at that kind of technology. They're supposed to be like that. So they already secure that kind of technology. So when North Korea introduced the cell phones and let the general population to get access to that, people were really delighted, especially the human rights people in Washington. So this is time when we can actually see the at least the beginning of a Jasmine Revolution. And I said no. At least in the near future, it's not, if you really understand what's going on. So it's kind of expression of the authorities of its confidence in its capability of surveilling the people, not its capitulation to market forces. That's one thing. But let me just flip the fact. There are trials and errors made by the government itself. So I can give you one example, Bluetooth. It was just installed, the function. And North Korea, they claim they manufactured domestically their cell phones, even smartphones. But when you look inside, it's all imported. The parts are all imported from China, basically. And they just assembled. And Bluetooth function was already in there. And at first, the government didn't pay attention to that. But people in North Korea, they found this function really interesting and entertaining because it doesn't cost anything, right? As long as your friend is nearby, you can just send your file through this Bluetooth function. Even though there's no practical needs, they just did it for fun. And it was really popular, suddenly popular among the people,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hey found this might be really dangerous. So they just collected the phones
and just disable the function. So even this professional surveillance government, they did make this kind of errors. And the logistics revolution, as I briefly mentioned, this is something probably not intended by the government, because this is combined by the spontaneously formed private services. And the result is a logistical revolution, which I guess the government is enjoying pretty much. And because of that, people, especially the merchants, are doing their business based on really new kind of human relations. Credibility, trust is essential. Without that, you cannot do your business. It's really basic and not a big thing in this country, any domestic democratic society. But in North Korea, imagine what could happen in this very unique society. There used to be a running joke that if you get back your money that was lent to somebody else, you are a hero of the People's Republic. No trust at all, if I take the risk of oversimplifying. But now, because of this new technology and the logistics revolutions, at least among the merchants, credibility is the essence of your daily life. So in the long term, this may plant a little seed of a civil society, which obviously the regime wouldn't intend to happen. So there's some factual things you have to keep in mind, but some kind of unintended and probably optimistic phenomenon going on. Thank you. 닥터 누르누스 선생님이 말씀하신 포인트가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주 짧게 코멘트를 하고 또 카운터 아규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과학기술을 사용한 또는 4차 산업혁명이 소위 governance free approach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ICT를 향한 개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certain 컨디션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 그 중에 상당히 큰 부분과 비율이 아마 political governance라는 생각인 것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의 지금 컨셉들이 지금의 남북 협력에 북한의 소위 리짐이 스테러스코로 남아있을 거다라는 전제이지만, 저는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리짐과 생각의 자유와 혁신과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4차 산업혁명이 프린시플 차원에서 컴패터블 하지 않다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 또는 과학기술을 통한 발달을 우리가 지금 막 외치는 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이미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타임 유시지가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는 건 대한민국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ICT적 백그라운드를, ICT적 그 기술을 자기네 나름대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개발 협력을 어떤 쪽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권과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구현되는 기술혁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모 도시에 있는 것처럼 전세계 모 서베일런스 토탈리테리언 4.0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남북협력이라는 주제에
말할 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저희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디시전 메이커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일어나는 많은 과학 기술을 사용한 변화와 일부는 발전이 앞으로 남북 협력과 길게 보면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할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강소영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성공 사례들 그리고 북한이 겪으려고 예상하는 여러 가지 챌린지들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방법이 저는 실은 4차 산업혁명적 저희가 얘기하는 단번도약적 남북협력에서는 돈, 기술 자체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와 서베일런스 카메라로 뒤덮인 북한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바라는 남북교류협력의 모델은 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일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고 단번도약적 발전으로 나아가면서 언젠가는 남한과 북한이 경제, 과학기술 공동체가 아니라 가치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휴먼 라이트의 180도 다른 관점으로 어떻게 두 사회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다 고려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적 개발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칼날은 기존의 재고 처리와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의 칼날보다 훨씬 날카로워서 잘 쓰면 의사가 환보를 되어내는 데 쓰는 아주 유용한 메스가 될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유혈이 낭자한 상처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북한 개발, 도로 깔고 항만 건설하고 학교 짓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뛸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뛰고 있다. 자기네 한도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빨리 하는 게 우리와 그쪽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No, just to kind of build off of kind of some of the conversation, I think, are you American? No. Okay. So, wait, it doesn't even matter. No, it actually doesn't matter because I think the truth is we're being under surveillance all the time. So everything that you just described about mobile usage and my conversations using T-Mobile or Singtel or whatever telecom I use outside of North Korea is being tracked and monitored all the time. It's just done in a much more elegant way. So in all kind of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it's not that we are not being monitored. I think it's what the data is being used for, which I think is a very, very valid question. So I also don't want to it's not a black and white situation where it's, in our North Korea is under this surveillance and the rest of us are totally free, which is also not true as well. So I think we need to look at all this from that perspective. That being said, kind of similar to I think what Yona was saying is there are cracks in the system. So I think with technology and any kind of technology, once you start to use it, there are not enough surveillance people that can keep up with the level of innovation that comes actually when things start to get put into motion. And when you have these network effects, and part of the challenge is you can't rein it in. It's like once you open the cannons and once you start to use these things, like they didn't anticipate the Bluetooth, but there are going to be a million and other ways that the human ingenuity will find different ways of cracking through no matter what system and infrastructure you put in place. So I think that once you start it, I think it's actually a little bit uncontrollable. You can control elements of it, and you can have the perception of control, but the truth is even in China, they're struggling to really kind of rein things in because it's been unleashed. So I think that's kind of the reality of some of the implications and the vast kind of impacts of that. And I totally agree with Chung-Moon, right, about the idea that this consciousness and more than the technology itself is the dialogue. And I think we need to have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to really thinking about whether it's global standards and mindsets. And even if we do that, we still won't be able to anticipate, but at least an attempt to do so. Because I think part of the challenge, and we saw it a lot in the US, which is the government decision makers who are deciding on some of these guidelines
and they have such low understanding of technology, right? It's terrifying that the people who are making the policies and setting the standards don't understand technology. So you need to have technology experts, you need to have academics, you need to have business people, you need to have a multidisciplinary group of people who are then thinking about both the social, human, technological impacts. And so I think too often these conversations are happening in silos. And they're happening in silos with people who don't have all the information and who don't have enough information to make wise decisions on these topics. So I think part of these kind of forums I think are important for doing that, and multidisciplinary kind of cross-industry conversations to raise awareness, because we do need to, I think, be very intentional of closing those knowledge gaps across the board. 감사합니다. 그럼 플로어에서도 지금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일단 한번 다 손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두 분 손 드셨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선생님, 네,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류상영 교수인데요. 지금 네 분 발표하신 거 다 동의하고, 그리고 굉장히 얻은 것도 많고, 저도 사실은 오래전입니다만 김책공대 컴퓨터실에도 들어가 봤고, 김일성종합대학의 컴퓨터실에도 들어가 봐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나 또 굴뚝산업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단번 도약을 해볼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 100% 동의하고.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거에 비해서 좀 이렇게 조금 그게 덜 전달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청중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정훈 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나머지 김 박사님과 강 대표님, 그리고 막스 선생한테는 그냥 연관시켜서 코멘트만 잠깐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첫째, 어떻게 해야 바로 그렇게 단번 도약이 이 IT를 가지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유목민, 몽골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한 15년 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모바일 폰이 그렇게 파퓰러하고 잘 돼 있어요. 15년 전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워낙 킬링 필드를 겪으면서 지뢰가 하도 많이 이렇게 파묻혀 있어서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사고 날까 봐서.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니면 핀란드 노키아가 왜 저렇게 했겠어요. 호수만 많아서 이거 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연적인 비정치적인 변수, 그러니까 비기술적인 변수에 의해서 그 사회에 어떤 기술 발전의 조건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서 북한에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구체성을 좀 올리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IT를 통해서 그렇게 저도 100% 성원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IT를 통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IT 보급이 많이 돼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게 실제로 나머지 전반적인 경제 성과나 이런 데서 소위 단번 도약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 담보해 줄 수 있는지. 자, 역으로 몽고가 그렇게 모바일에서 성공했으면 지금 몽고의 경제나 나머지 상황들을 그게 다 연결이 돼서 얼마나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이게 될 것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모바일 폰 이전에도 컴퓨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식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잘 성공하다가 이게 오픈되면서 뭔가 이렇게 국제 시장하고 연결되면서 그게 소위 말해서 테크놀로지 컨버전스의 시류에 빨려 들어감으로써 자기들이 개발했던 게 무용하고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의 IT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지금 이원재 선생님하고 두 분이 아주 아주 의미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김 박사님하고 세 분 말씀하신 거 사실 뭐 기술에서 발전하기로 제일 잘하는 건 지금 중국이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이제 사회적 규제가 전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지금 북유럽 쪽이나 아니면 독일 쪽에서 아주 사회적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대조적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에다 지금 그걸
대고 이게 민주주의냐 무슨 저기 감시가 어쩌냐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너무 차이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적으로 기술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지, 문화가 기술을 바꿀 수 있는지, 이게 굉장히 사실 현실적으로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디베이트블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이 리드할 수도 있지만 기술이 그 사회의 모든 것을 대표해서 그 정도 수준을 결정해주는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지금 제가 알기로도 모바일 폰을 지금 사용하는 인구가 600만 뭐 이상 이렇게 좀 통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 박사님이. 그런데 밖에 나와서 북한 사람들 중에서 밖에 나와서 나 이거 모바일 폰 쓴다고 자랑하는 사람 치고 고위층 하나도 없습니다. 고위층은 하나도 없어요. 왜? 아주 고위층들은 다 감시하기 때문에 모바일 폰을 쓸 수가 없어요. 안 씁니다, 일부러. 말 한마디 잘못했다 바로 가니까. 자,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거, 정치적인, 우리가 뭐 굳이 북한에 대해서 여기서 민주주의 틀을 가지고 독일에서 생각하는 그런 룰로 이걸 평가하는 건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문화 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IT 기술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차분하게 더 생각돼야 될 것 같고, 향후에도 이 관계들을 어떤 식으로 시퀀스를 맞춰서 이걸 타이밍도 조절하고 해야만 이걸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든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생기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또 학자들도 그렇고 정책 프랙티셔너들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제약이 좀 있어서요. 마지막 코멘트 하실 때 지금 나온 질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저도 그냥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용어가 하도 많아서. 저는 이제 오랫동안 4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한 사람인데, 지금 아까 우리 맥스 누르스 선생님이 얘기한 이거의 단점, 그게 이제 굉장히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고, 또 우리 강소영 씨가 이제 비인관화, 디휴머나이제이션을 했거든요. 원래 사람이 우리 생긴 것이 서로 만나서 얘기하고 눈을 보고 얘기하는 것과 이거 대구서 그냥 이거 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나고, 요즘에 이제 애들 교육에 관한 사람들의 연구가 자꾸 나오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있는 아이하고 이게 읽고서 자기가 상상력을 하는 아이하고 창의력의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그냥 자기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놓고서 몇 시간이고 놔둬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보는 거는 아주 수동적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뭐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결점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걸 한 건가지만 지적하고 그냥 시간이 없어서요. 이게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인간화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근데 그 근저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5,000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무속신앙도 있었고 미신도 있었고 불교도 있었고 있어서 우리 어렸을 때 자랐을 때에는, 저는 이제 80이 넘은 사람인데 그 영향을 다 받고 자랐어요. 근데 그 영향이 뭐가 중요하냐면 가치관입니다.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선하고 악하다는 것이 누가 꼭 가르쳐 줄수가 아니라 부모님들 행동 보고 학교 가서 보고 그래서 어떤 건 하면 되고 안 하는 게 생겼는데, 저는 이제 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근대화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났고, 전쟁이 이제 가장 큰 타격이었고,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지금 제일 중요한 현상은 가치관의 소멸입니다. 지금 애들 보고도요, 어떤 게 옳은지 그런지는 아빠 엄마 하는 걸 보면은 그거 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옛날에 말하던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항상 애들이 다 보고 배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이 소멸한 상태에서 이 기술들이 들어오면요, 이 젊은이들 보니까, 저도 이제 서울대학원에서 몇 강의를 했는데, 새로운 기술은 다 좋다 해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새거 나오면 몇 달 돼도 몇 개씩 나오는데 말이죠. 자동차 몇 달 되면 몇 개, 세 개 나오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의 생각은 이 가치관이 저변에 없으면요. 기술은 다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 맥스 로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우리 김상현 씨처럼 이거를 비인과나 또는 이게 옳은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의식 없이 기술을 다 하면 말이죠. 그러면은 그건 북한에서는 북한대로 이제 감시하고 뭐 이런 데 쓰겠지만은 우리 사회 속에서 지금 나는 중요한 저게 생기고 있다고 하면 병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법부도 부패 있고 왜 교육자도 다 부패 있고 엄마가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자살률이 세계 전체이고 말이죠. 왜 아기도 안 낳아서 영화 생산률이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낮고 이런 현상이 난 왜 일어나냐면 이 가치관의 소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오늘 좀 좋은 말씀 많이 들었지만은 이게 우리 인간 생활에 우리 한국의 이 남한에서의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분별력을 가르쳐 주는데 분별력이 어디서 옵니까? 가치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이. 그런 점을 그저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간이 1분 50초가 남았는데 짤막하게, 네, 아주 짧게. Maybe 30 seconds, please. Yeah, I only have an MBA, so my comment will be brief. But I remember 20 years ago, Motorola used South Korea as a practice lab, not because South Korea had better technology than the U.S., but South Korea was better at using mobile technology. So Motorola used South Korea as a way to test applications. And I agree with Ms. Gong, is that once technology is out there, it's pretty hard to rein it in. So we're talking about leapfrogging. So my proposal maybe we should leapfrog the advanced technology to North Korea. So we'll use it as a laboratory to see how a small society could potentially abuse. And this would only be beneficial to rules-based societies because while we cannot bring the genie back into the model, in rules-based society we can put in legislative and regulatory controls on ab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 on. And so maybe watching North Korea do its magic, we could learn from their example and draw lessons before other societies could potentially abuse the technology. Very good comment. 감사합니다. 지금 세션 시간이 다 돼서요. 지금 나온 질문과 코멘트에 대한 것 더하기 우리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스피커 여러분께 조정훈 소장님께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1분씩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코멘트를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제 꼭 역순으로 가면 이제 가치관의 부재가 갖고 있는 보편적 가치가 무너진 사회는 기술로도 세울 수 없다라는 우리 말씀에 저는 100% 1000% 동의합니다. 가치관의 영역은 우리 사회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영역이고 하지만 기술 플러스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 비기술적 조건이 뭐가 있어서 북한이 비정치적 조건이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북한 자체가 갖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유목민도 아니고 캄보디아처럼 킬링필드를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0년간 아까 우리 이원재 사회자님께서 그 예산 얘기를 하셨는데 북한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산을 과학기술 발전에 투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구소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실은 여러 가지 경로를 이용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이제 북한의 종이발전소에서 만드는 에어 필터 기술이 탁월합니다. 우리보다 더 좋고 쌉니다. 우리가 특허 변호사들이 이걸 갖고 싶어서 지금 굉장히 여러 특허 변호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북한도
자신이 지금까지 투자해온 거에 대한 인베스트먼트를 지금 고민하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어찌 보면 더 큰 또는 첫 번째만큼 중요한 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저쪽은 왜 저렇게 발전했을까라는 거에 큰 축의 하나는 분명히 과학기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ICT를 보면서 그래?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도 이렇게 과학기술 갖고 있는데 미사일 그런 거 빼고도요. 분명히 저는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제주에서 북한이 단번도약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과학기술을 자신들의 개발 전략의 하나의 큰 축으로 삼을 거라는 거는 reasonable하게 저는 confident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실은 오늘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과 남북 개발이었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단번도약은 꼭 과학기술적 혁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전체를 발전시키는 개발 담론으로서의 제3세대 개발 담론으로서의 단번도약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혁신이 분명히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경제적, 교육,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 사회가 다음 단계로 뛰어갈 수 있는 그런 개발 담론을 의미하고, 여기는 파이낸싱도 들어가고요, 토지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자본주의의 다음 단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를 다시 한번 리디자인 해보는 그런 차원에서의 패러다임을 단번도약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물론 기술이 그 큰 역할을 하겠지만 이게 전부는 아닌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주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Very briefly, for my comments, I'd like to step back and just underline the significance of this kind of debate. As a person watching the policy debates in Washington over the last 20 years, in Washington, it's the most powerful group in terms of how to denuclearize North Korea, and you're supposed to be experts, whatever you're researching on Kim Jong-un and Trump's mindset, whether Kim Jong-un will denuclearize. The debate has been really narrow focused, and not many people are really interested in this kind of debate. And I think the significance of this debate is trying to figure out what's really going on in North Korea and try to understand the internal dynamics in North Korea, which would help people to better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even denuclearization, but the whole potential of the changes in the Korean Peninsula. So I'm really encouraged by this session. Thank you. Also, just a few things. I think as we're thinking about, we talked a lot about mobile. I'll offer maybe a framework if it's helpful to us. We're thinking about how do you raise consciousness and instill values into mobile technology in an intentional way. So we call it MPPG. So if you're going to design something, mobile first obviously is the mobile piece, but the participatory. So it's not that technology has to be one way, which is the children, right? It can be participatory, it can be highly personalized, and it can be highly group-based. So an MPPG, if that's a framework for humanizing and using technology to participate, to personalize and build communities in an intentional way, all of that is possible. So I think that's kind of one thing as we're thinking about. I 100% agree with kind of the consciousness raising and values. And so how can we then use the technologies to engage and participate with people to help them to reflect on the whys? And the why is actually the most critical piece of any topic that we're discussing. What are we trying to accomplish? Why are we here? What are we trying to do? So I think that they're quite related. And just to kind of close on a more positive note, I think, while we have big aspirations to think, sometimes it can be very overwhelming when we think about North Korea. I think we need to start small. Back in 2014, I don't know how many of you know that surfing was introduced to North Korea by an NGO that I sit on the board of, like surfing.
Hawaii. We had took 20 surfers and surfboards into North Korea and ran surf camps. And it seems crazy that this kind of thing is possible. But when you start small and do small things to connect with local North Koreans at the local level, I think many things are possible. And related to, I think, the earlier question about how do you implement some of these things, one day at a time, one relationship at a time, one initiative at a time. And I think these small things, when you add them up, can be quite profound in actually raising consciousness, building human connections, and ultimately building bridges. Thank you. Yeah, this is working. So Soyoung started on a positive note and ended on a positive note. So I started on a negative note and I'll end on a negative note. One of the comments brought up, what are the specifics about all this? And the title of this panel refers to South-North cooperation. And I think at the moment there isn't that much reason for optimism in this context. I think currently North Korea is under very heavy sanctions that makes it difficult to engage in a meaningful way. I think these sanctions disincentivize many actors to actually engage because you never know how it looks to the outside world. And lastly, we're at a point where the political climate, it's not quite clear where it goes. We don't know where we're going to be in a year. So I think that makes it difficult to think about long-term projects. And with that in mind, I think a lot of the things we talked about, I think they're very meaningful because they highligh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and what potential there is to engage with North Korea. But unfortunately, at this point, I find it difficult to see how we can really implement things and how we can actually engage with North Korea in this. So for the moment, I think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something that maybe has to develop indigenously in North Korea, and we can merely watch, but I don't think we can really shape it.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오늘 정말 많은 말씀을 들었고, 저는 뭐 들으면서 계속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 단번도역이라고 해서 대단한 어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가장 앞선, 가장 친환경적인 집을 짓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모든 나라에 있는 집을 비슷한 방법으로 짓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전자를 목표로 남북협력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교육제도를 도입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 다 있는 학교 제도를 구축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 한계를 넘어선 걸 구축을 할 수도 있겠고요. 사회보장제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기업 조직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제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주식회사라는 제도를 그대로 들여오면은 이게 경제성장에 계속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게 아마 이 세션의 목적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코멘트 이곳이 북한이라는 그 장소가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코멘트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아마 지적하셨던 가치관이라는 문제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독재국가니까 영원히 독재국가라고 생각하는 것도 한 번 다른 방식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또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너무 짧아서 많은 말씀을 못 여쭸는데 마무리하고 좀 개별적으로 더 말씀 나눌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참석해 주시고 스피커로 또 이 발언을 해주시고 또 월드 이코노믹 포럼 제주평화연구원 같이 주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